예, 안녕하십니까. 일주일마다, 이번은 일주일만이죠? 아닌가? 토요일 날 바쁘나? 일주일 만에 본 분도 계시고, 며칠 만에 보신 분도 계시고. 자, 오늘 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수사 증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형법하고 형소법이 좀 다른 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형사소송법은 절차입니다. 절차. 그리고 우리가 소송법을 절차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절차란 건 뭐냐? 일련의 이제 어떤 절차를 규정하는 법들은 다 그래요. 형사소송법도 그렇고 민사소송법도 그렇고 법에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면 그 규정이 추상적일까요? 아니면 구체적일까요? 규정하고 있다. 추상적으로 규정해 놨어? 그게 아니죠. 형법은 추상적입니다. 형법은. 우리가 형법을 실체법이라고 하잖아. 실체법 그러면 뭐 우리가 이제 시험에 안 나오지만 보통 우리 학생들이 형법은 실체법이고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이다. 이건 잘 알아요. 근데 실체법이 뭐죠? 물어보면 거의 답을 못 합니다. 형법도 실체법이고 민법도 실체법인데 실체법의 뜻은 모르면서 그냥 실체법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 우리가 형법으로 그러잖아. 형법에도 뭔 말인지 몰라. 그러나 답은 맞춰. 그리고 또 그걸 시험에서 그 정도만 요구를 해. 그럼 기억나시죠? 무슨 말인지? 이걸 옛날에 강요대행이 공부했을 때 강요대행이 폭력은 절대적 폭력은 포함되지 않고 상대적 폭력만 포함돼요. 그렇죠? 그래서 뭐 강요대행의 설명이다. 바르지 못한 거 해가지고 여기에서의 폭력은 상대적 폭력뿐만 아니라 절대적 폭력도 포함된다. 그러면 OX, X. 이건 잘 맞힌다니까?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시험에 안 내서 그래. 그래서 학생, 상대적 폭력이 뭔 말이지? 몰라요. 절대적 폭력이 뭔 말이야? 몰라. 모르면서 그거 맞힌다니까. 그게 바로 이제 시험의 출제가 그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몰라도 돼. 답만 맞히면 돼.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부를 해왔는데 문제는 이제 요즘은 교수 출제다 보니까 교수들도 그런 걸 알아요, 이제. 그러니까 약간 이제 여기다가 좀 상대적 폭력, 폭력이 뭔가를 아는가를 물어보기 위한 사례 문제를 출제하죠, 이제. 여러분이 기억난 거 기억나시죠? 뭐 그 건장한 책 교사가 어떤 여중생의 손을 잡아가지고 옆에 학생의 뺨을 때린 이거 있잖아, 그거. 그런 건 우리 일반 채용시험의 퇴출이야. 다른 데 나온 적이 없어.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여기서 실력이 나오는 거야. 상대적 폭력, 절대적 폭력의 뜻을 알고 왜 강요들에게서 폭력은 상대적 폭력만을 의미하는지를 알았다면 이런 걸 쉽게 맞출 수가 있는데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판례인 줄 알아. 78례인가? 나 처음 봤네. 뭐 이렇게 하면서 선생 원망합니다. 왜 78례 특강을 안 해줬냐고. 판례가 아니야, 그건. 이제 이런 식의 문제가 더 출제율이 높아질 것이고 또 그게 당연히 바람직해요. 경찰직에는 나는 차라리 오히려 법원직 시험에는 굳이 그렇게 안 내도 돼. 그냥 강요대행에서 상대적 폭력만 의미한다고 법원직 시험에만 법원직 시험은 그렇게 내도 되지만 바로 경찰직이나 검찰직은 그런 문제를 많이 내야 돼요. 왜? 여러분이 그런 사건을 다루게 되잖아. 그러니까 근데 바로 이 여자가 이 여자를 고소를 했다니까. 자기를 때렸대. 자기 손으로 뺨을 때렸다는 거야. 이거 뺨 때려가지고 뭐 근데 코피가 터졌다. 고소를 했더라고. 그러니까 이 여자를 이제 바로 출석시켜갖고 신문에 봤더니 이 체육교사가 자기를 때릴 생각이 없는데 갑자기 이 체력 좋은 체육교사가 자기 손을 잡더니 이 여자의 뺨을 때렸다는 거야. 아니 그렇게 말할 거 아니야.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야 이제. 여기서 경찰이 이걸 해결해야 돼. 그러면 검찰한테 물어봐야 돼? 일단? 아니면 변호사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경찰이나 검찰은 형법적 실력이 뛰어나야 돼요. 이제는 더더욱 그래. 더더욱.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그냥 단편적으로 암기줄 하면 안 돼요, 실은. 근데 지금까지 우리 경찰 시험이 그래 왔어. 그리고 이제 그 요인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을 무시한 거야.
경찰 수험생들은 무시해. 왜? 만약 경찰 시험인데 이렇게 내도 될까? 이거 너무 어려운 문제 아니야? 뭐 지금 요즘 한참 문제되는 대치동의 초난도의 문제 아니야 이거? 뭐 내놓으면 다 모르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안 했다고. 지금까지는 그랬어. 근데 그게 아니니까. 현실에 필요한 것들은 내야 돼. 그래서 저는 가장 이런 사회형 문제를 좋아해요. 그렇게 내야 된다고 생각해. 주관식 시험은 여러분에게 볼 건 없겠지만 객관식 시험을 이렇게 세미 사례라든지 실제 사례를 내야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적응력도 생기고 또 실력도 테스트할 거고 현실적인 것이야. 법원 같은 경우는 이제 왜 그 말이냐면 법원은 그 사람들이 수사를 안 하잖아. 이런 피의자를 법원이 만납니까? 법관 말고 법원직. 우리가 말하는 법원직은 법원 행정직, 고급 서기부라든지 7급 주사부라든지 뭐 5급 법원 행시 이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는 사건을 자기들이 처리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경찰, 검찰 시험은 법원직보다 어려워야 된다니까. 이해가 되죠? 직접 이걸 다루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실제법은 이렇게 요건과 효과를 정한 법이야. 알겠죠? 우리가 실체법이다 그러면 실체법은 요건과 효과를 정해. 여러분 그러면 형법은 왜 요건과 효과를 정했지? 자, 당연하죠. 우리가 공부했던 범죄의 성립 요건. 요건이잖아요, 요건. 범죄가 성립하기 요건. 그리고 범죄가 성립했다. 그 효과가 뭐죠? 효과. 범죄된 효과. 형법은 요건과 효과를 정한 법이라잖아. 실제법이니까. 효과가 뭘까? 효과? 범죄가 성립했어. 효과. 효과가 뭔 말인지 몰라? 범죄의 성립 효과를 갖췄다니까? 그럼 그에 대한 효과가 뭐야? 형벌. 그래서 우리가 형법의 정의가 범죄와 그에 대한 바로 법률 효과인 형벌 및 보완처분을 규정한 법규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형벌과 보완처분이 그에 대한 효과라고. 범죄에 대한 효과. 그러니까 여러분이 형법은 항상 범죄와 바로 형벌이 규정되어 있는 거야. 요건과 효과가. 이걸 우리가 실체법이라고 그래. 그런데 형소법은 안 그래. 형소법은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적어놨습니까? 아니야. 범죄가 성립했는가 안 했는가를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범죄가 성립하게 되면 그에 대한 법률 효과인 형벌을 부과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 프로세스를 규정한 것이 형사소송법이야. 그러면 우리가 아까 공부했던 실체법은 민법도 그래요. 형법도 그렇고 실체법은 추상적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판례가 중요한 거야. 사기죄 봐봐. 여러분이 우리 형법에 만약 문제 낼 때 다음은 사기죄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내놓고 판례를 안 내고 사기죄에 대한 설명을 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법조문만 가지고 문제를 만들 수 있을까? 사기죄 341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에 그걸 받는 사기죄 이거 갖고 어떻게 문제를 만들어? 딱 하나 조문이 있어. 사기죄 340조문 있는데 이거 하나 갖고 어떻게 문제를 만듭니까? 그런데 안 그래요. 여러분이 보시겠지만 형소법은 달라. 형소법은 다음은 구속에 관한 피의자 구속에 관한 설명이다. 바르지 못한 거 법조문 4개 가지고 문제 만들 수 있어. 법조문만으로 문제를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죠. 여러분이 보면 되게 그래. 우리가 공부할 고소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지 못한 거라면 고소의 법조문 갖고도 문제를 만들고도 남아. 왜? 절차법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절차를 규정하다 보니까 디테일해야 돼요. 한마디로 추상적이면 안 돼. 알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술적입니다. 그러니까 소송법은 특징이 구체적이고 기술적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예전에는 그래서 이제 지금은 형소법도 판례를 많이 출제하는데 불과 10년 전만 넘어도 10년 전만 해도 형법은 90%가 판례지만 형소법은 10%, 20%가 판례였어요. 되게 법조문으로 나왔어. 근데 그게 점점 법조문 출제 비중이 높아져요, 지금. 형소법도.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의 5대5 정도, 50% 법조문, 50% 바로 판례, 이런 정도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형소법도 판례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시험만 따지면 형법은 기본이 판례예요. 그러나 형소법은 기본이 법조문이야. 법조문을 잘 알아야 돼. 근데 법조문을 잘 알기가 쉽지 않아요. 형법 법조문은 잘 알아.
왜 형법 법조문을 잘할까? 몇 개 없어. 사기죄는 하나밖에 없어. 사기죄 하나. 그잖아. 물론 뭐 준사기죄 같은 게 있지만 사기죄만 따지면 우리가 말한 단순 사기죄는 하나밖에 없어. 그러나 법조문은 굉장히 조문이 많아요. 그러니까 조문의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조문이 많기 때문에 그 조문을 여러분들이 터득하는 게 시간이 걸리고 또 힘이 들어요. 그래서 시험 또 나오는 거야 또. 이해가 되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러면 이제 형소법은 조문만 공부하면 되겠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또 여러분이 보면 책 보면 조문 관련해서 관련 판례들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판례들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형소법도 마찬가지로 패턴은 법조문 보고 또 판례, 관련 판례를 봐야 되겠지만 형법보다는 바로 판례의 비중이 높진 않다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형법은 판례 싸움이다. 이 말이 맞아. 그렇지만 소송법은 판례 싸움이다. 그 말은 맞진 않아요. 뭐 여러분이 한 5대5 생각하면 돼. 알겠죠? 그래서 항상 이제 형소법 공부할 때는 우리 책 보면 앞에 타이틀이 법조문이 먼저 돼 있어. 법조문 읽어보고 뒤에를 공부하는 게 습관화돼야 되는데 그게 내가 공부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여러분이 공부 좀 하신 분은 괜찮아. 형법 이건데 오늘 고소로 공부해. 그럼 이제 앞에 보면 고소 파트에 고소와 관련된 법조문이 쭉 소개되어 있거든. 그럼 이제 그거 보고 내용 봐도 괜찮은데 처음 공부한 사람들은요. 아예 법조문을 보실 필요 없어요. 왜? 법조문을 보게 되면 읽을 때는 뭐 말인지 알겠어. 딱 끝나면 뭐 말인지 몰라. 잊어버려. 그러니까 그냥 내용 보고 내용에다 법조문을 분석하는 게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내용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굳이 법조문 안 보고 내용부터 봐. 그럼 내용 보면 가로쳐 갖고 이제 몇 조. 그게 법조문을 다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놓은 것들이니까. 알겠죠? 이렇게. 자, 오늘 이제 이합 시간에도 이제 안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건 이제 인강으로 여러분 들으실 걸로 볼 것이고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제 수사의 단서 중에 가장 중요한 바로 고소부터 여러분이 보겠습니다. 이합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수사의 단서를 보고 있는데 수사의 단서 중에 불신검문을 봤죠. 그런데 불신검문은 아마 형소법을 안 들어도 경찰학 시간에도 나오기 때문에 중복되니까 조금 더 여러분이 이해를 잘할 거야. 그런데 불신검문도 이제 법조문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불신검문은 경직급법 3조 불신검문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판례가 있었죠. 판례를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51페이지 보시면 제 3절 고소가 나와 있죠. 아마 여러분들이 고소하는 말을 많이 들었을 거야. 그래서 고소는 굉장히 친숙했어. 그리고 뭐 한 대 맞았다 그러면 너 뭐 할 거야? 고소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부를 이제 하기 때문에 구별해야 되겠지만 보통 우리 일상에서는 여러분이 법을 공부하기 전에는 바로 피고하고 피고인을 구별 못 해요. 법 공부한 사람도 구별 못 하고 혼용하는 사람도 있다. 민사소송에서는 피고인이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어. 반면 형사소송에서는 피고가 나올 수 있어 없어요? 없어. 거기서 말한 피고는 피고인을 말하는 거야. 우리가 정확한 개념은 피고인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법 공부할 때 이전에는 뭐 잘 몰라 정확히. 여기도 그래. 우리가 고소란 말도 많이 들어봤지만 또 이에 부응하여 고발이란 말도 많이 들어봤어. 그런데 고소 고발을 그냥 구별 잘 못해요. 법을 공부하기 전까지는 그냥 혼용해서 사용해. 맞아놓고도 고발할 거야 그래. 원래 그 말은 틀려요. 맞은 사람은 고발할 수 없습니다. 고발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고발이 아니라 뭐해? 고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소와 고발이 있는데 둘 다 공통점은 수사의 주된 단서야. 수사의 단서. 고소가 있으면 바로 내가 이 여자를 고소하면 바로 이 여자가 피해자가 돼버린다니까. 기억나시죠? 어제. 그러니까 반말로 고소 고발이 있으면 피해자가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고소입니다. 고소. 그러니까 항상 강약 조절. 고소와 고발이 있는데 집중적인 것은 뭐다? 고소가 더 중요해. 고소가. 고발은 부차적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수사의 단서 중 가장 중요한 고소를 봅니다. 고소란 뭘까? 고소란 뭘까? 자, 우리 법 좀 보시죠. 개념 봐봐. 일단 범죄의 피해자 가장 중요합니다.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범죄의 피해자가 고소한다는 건 알아. 그런데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자도 고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 알겠죠? 그러니까 범죄의 피해자만
고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도 고소권자가 되고 그 자가 어디에다가 수사기관에 법원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좀 더 보겠지만 나중에 더 보겠지만 미리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거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범인을 신고하는 게 아니야. 고소는 범인을 신고하는 게 뭐라고?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신고해서 범인의 바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진정하고는 다른 거야. 이제 바로 범죄 사실을 신고해가지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우리는 고소라고 합니다. 물론 이 뜻이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의의가 그렇게 토시나 틀리게 열 필요는 없어요. 대강만 알면 돼. 알겠죠? 근데 우리 시험에 고소의 의의를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알아야겠죠. 안 물어본다 되겠어요, 여러분이. 물으면 되겠어? 자, 두 번째. 자, 고발과의 구별이 있죠. 자, 고발. 이제 고발 공부했으니까 고발하고는 달라요. 고발은 뭐라고 돼 있어? 바로 고소권자 아닌 제3자입니다. 고소권자인 제3자가 바로 똑같이 범죄 사실을 신고해가지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우리 뭐라고 한다고? 고발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 이 친구가 맞았어. 이 친구가 맞았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바로 뭐라는 것이고 고소라는 것이고 바로 이 여자는 남자친구야. 근데 이 사람이 그러더라고. 아, 나도 그냥. 그런데 그럼 이 여자가 하는 건 뭐야? 고발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바로 요즘 TV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잖아.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해가지고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한 것들이 많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고소를 안 한 경우들이 많아. 왜냐면 피해자인데 고소를 안 한 경우들이 있어요. 왜 피해자인데 고소를 안 할까? 원래 조거해야 되잖아. 왜 안 해? 그런데 지금 이제 민주당 당대표가 이재명이잖아. 이재명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들을 막 많이 해, 이제. 모욕적 언사를 많이 하면, 그러면 그걸 보면 이재명이가 고소를 할까요? 원래 저도 고소를 해야 되잖아, 명예훼손죄니까. 안 해. 근데 경찰에서는 이재명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이나 모욕 사건을 수사를 하고 있어요. 왜 그랬죠? 인지했을까? 경찰이 인지했어? 아니죠. 누가 고발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봐. 그 보스가 자존심 있지. 자기가 명예훼손 했다고 그 일개 막 시민들, 그 네티즌들 있잖아. 그걸 고발하고 그러면 그 모양새 나? 그러니까 누가? 그 옆에 이제 그 있잖아. 그 똘마니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 고소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소가 아니라 고발하는 거야. 그래서 보면 시민단체에서 고발하고 이런 것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되게 보면 어떤 조직의 보스가 피해자지만 그 사람이 고소를 잘 안 해. 왜? 고소하면 고소인을 다시 조사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경찰서 오라고 그래. 그럼 또 가야 되잖아. 이런 게 귀찮기도 하고 체면도 좀 그렇고. 안 그래? 전혀 모르는 뭐 네티즌이 명예훼손 받았는데 갖고 이재명 대표가 가가지고 고소인 조사받고 그것도 모양새 그러잖아. 그러니까 고발을 많이 해. 고발을. 그러니까 명예훼손 사건 같은 거면 고발을 많이 해. 안 그러겠어? 아니 윤석열 대통령 누가 뭐 명예훼손 발언을 했어.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 많이 하잖아.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인데 그래도 고소를 하겠어? 그래서 제가 경찰서 갖고 고소자 작성 제출해가지고 고소인 조사받고 그렇지 않는단 말이야. 제3자가 고발하는 거야. 고발.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현직에 있다 보면 고발 사건을 많이 다루게 돼요. 고발 사건. 알겠죠? 근데 별놈들이 다 있어. 자기 일도 아닌데 고발을 많이 해. 고발을. 이해가 돼요? 전혀 관계도 없는 놈이 막 고발해갖고 경찰을 피곤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발과 고소의 차이를 알아줘야 돼. 고발은 누가 한다고? 주체가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주체가 달라. 주체가 누구라고? 제3자가. 쉽게 말하면 고소는 피해자가. 꼭 피해자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로 피해자가. 이 점에서 고소 고발의 차이점. 다음에 이제 좀 세부적으로 가봅시다. 3번. 여러분이 형법보다 훨씬 형법은 문제집 위주로 가지만 형소법은 이 기본서도 중요해요. 왜? 이것들 자체가 바로 시험에 나오니까 기본서를 꼼꼼히 이렇게 보면 습관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자 보면 이제 고소의 개념 요소 해가지고 1번 바로 피해자의 신고. 아까 말씀드렸죠? 한마디로 고소의 주체가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등의 소송행위이기 때문에 바로 제3자가 하는 고발이라든지 또는 바로 이른바 범인이 하는 자수하고는 다르겠죠. 이 정도 생 기초니까 설명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 2번 아까도 말했지만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입니다. 고소는 어디다 해야 된다고? 경찰이나 검찰에 해야 되겠지. 법원에 대해서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들은 이건 고소가 아니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판례가 있네요. 항상 판례는 중요해. 가운데 판례, 우리 책 자체는 이제 그 위의 내용을 소개하는 거 판례니까 신고의 상대방, 아까도 말했죠. 고소는 좀 이따 보겠지만 서면이나 구술로서, 말로도 해도 돼. 서면이나 구술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따라서 법원에 바로 간통사실을 적시하고, 옛날에 간통죄가 범죄였을 때 처벌을, 피해자를, 피고인을 엄벌한다는 내용의 진술을 제출하는 것은 이건 고소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결론은 말하면 어렵지 않아요. 고소는 어디다 해야 된다고? 수사기관, 바로 검찰이나 바로 경찰에게 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 이제 3번 범죄 사실의 신고. 아까도 말했죠. 고소는 범인에 대한 신고가 아니야.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거야. 그래서 당연히 범죄 사실만 신고하면 되니까 범인이 누구라고 특정하지 않아도 돼. 알겠죠? 범인이 몰라도 돼. 몰라도. 알겠죠? 그러니까 어제 여러 집에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근데 뭐 금반지를 훔쳐가 버렸어. 그럼 범인은 몰라. 그럼 고소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범인 몰라도 괜찮아. 어제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금반지를 훔쳐갔다는 사실만 신고하면 돼. 알겠죠? 자, 그 점. 그래서 기억번, 고소는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소의 대상인 범죄 사실은 특정돼야 됩니다. 두 번째, 바로, 자, 니은번. 여기서 이제 판례가 하나 나오네요. 자, 그러면 특정의 정도요.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 사실을 지정하여 바로 범인을, 어떤 범죄 사실을 지정해서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가를 확정할 수만 있으면 되지. 키워드, 자, 언더라인. 바로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등까지 구체적으로 상세히 지적하여 범죄 사실을 특정할 필요까지는 없다. 이거 언더라인. 판례입니다. 판례인데 여러분이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않죠. 당연히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해. 생각해봐. 어제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금반지를 훔쳐갔다면 되는 것이지. 몇 시쯤에까지 이걸 특정할 필요 없어요. 왜? 나도 몇 시쯤 모르는 경우도 있어. 그렇잖아? 여러분이 아침에 학원 가가지고 저녁에 밤 몇 시에 가봤더니 금반지가 없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알아? 언제, 일시, 장소, 방법 등까지 세부적인 사항을 특정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물론 범죄 사실을 특정해야 되지만 그 특정의 정도가 구체적인 일시, 방법 정도까지는 필요 없어. 그냥 바로 엊그제 사이로 뭐 2, 3일 사이에 제가 집을 비웠는데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금반지를 훔쳐갔다. 이 정도는 돼. 그렇죠? 근데 언제, 몇 시 이것까지. 그럼 그렇게 생각해봐. 상식적으로. 언제, 몇 시까지 특정 안 하면 고소 안 돼. 그럼 이거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다음에 이제 디귿번도 중요합니다. 디귿번도 동그라미. 고소인은 범죄 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면 족합니다. 왜? 고소는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언더라인. 범인이, 여기도 판례니까 범인이 누구인지, 나아가 범인 중 처벌을 구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적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범인의 범인 얼굴은 알아. 얼굴은 알지만 성명은 모르는 경우 있잖아. 꼭 성명이 바로 특정될 필요가 없으니까 성명이 불명이라도 바로 고소의 효력은 인정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판례들이 나오죠. 시험은 이게 나와. 시험은 1, 2, 3, 4 판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아까 1번 한번 볼까요? 1번. 아까도 말했지만 고소는 고소인이 일정한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그 고소한 범죄 사실이 특정돼야 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특정의 정도 꼭 바로 직접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등 구체적으로 상세히 지적할 바로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1, 2, 3, 4 나와 있는데 다 같은 말입니다. 다 같은 말. 그리고 3번 판례 아까 말한 것처럼 셋째 줄, 두째 줄 끝에
고소인은 범죄 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면 족하며 범인이 누구인지 나아가 범인 중 처벌을 구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적시할 필요도 없다. 이런 것들을. 그리고 5번 판례. 제명이 5번 판례는 사실만 말하면 돼. 사실만. 어제 누가 내 금반지를 훔쳐갔다. 그것만 말하면 되지. 바로 고소장에 붙인 제명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고소 내용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별이 지금도 좀 어려운데 일반인들이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구별이 쉽습니까? 그러니까 말은 바로 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했지만 내용을 보니까 명예훼손이 아니라 뭐야? 모욕에 불과해. 그건 무엇에 대한 고소가 된다는 거야? 모욕죄에 대한. 그러니까 바로 그 피해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에 써놨어. 이놈이 바로 나를 욕해가지고 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이렇게 써놨지만 바로 고소 내용에 따라서. 그러니까 실은 그 범죄를 봤더니 그 내용을 사실을 파악했더니 그게 뭐더라?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이면 모욕죄에 대한 고소가 있다고 본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5번입니다. 5번. 알겠죠? 시험은 이게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판례 4개를 꼭 알고 있어야 돼. 근데 형소법 판례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 이런 경우는. 증거 파트 판례가 좀 어렵지 수사 파트 판례는 어렵지 않고. 이거 읽어보니까 어려워? 안 그렇죠? 처음 공부한 사람도 맞출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을 시험에 나오는 것이고. 4번.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아까 말씀드렸죠? 고소도 범죄 사실을 신고해서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범인 처벌의 의사표시가 없는 우리가 여러분이 그 도난신고, 단순한 도난신고, 피해 사실의 신고 또는 일정한 사정을 진술하는 진정. 여러분 진정사건이라는 말 들어봤죠? 진정. 이런 것들은 뭐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건 누구를 처벌해라는 말은 없어. 알겠죠? 뭐 바로 진정이라든지 단순한 도난신고 이런 것들은 범인의 처벌에 대한 의사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가 아니다. 판례가 있네요. 판례도 우리 지금 보니까 2개가 돼 있죠. 이것도 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고소라는 것은 1번 판례 보십시오.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단순히 피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수사 및 조사를 촉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경찰청 인터넷 홈피에 민원을 접수하는 형태로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이게 고소인가 아닌가를 이제 따져야 돼. 그래서 사례가 나옵니다. 대가로 2번 별표.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피해자가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고인을 철저히 조사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는 형태로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의사표시는 고소다 아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이건 고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번 판례도 똑같은 논점입니다. 2번 판례도 자 그래서 1번, 2번 판례를 여러분들에게 바로 지금 책에 있으니까 이것들이 시험에 나온다는 거. 자 다음 넘어가서 고소 성격. 자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 이제 꼭 생각할 게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일 때는 무조건 고소야. 그런데 고소가요, 이 법적 성격이 수사의 단서였잖아. 근데 어떤 범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절도죄 같은 경우는 고소가 그냥 수사의 단서일 뿐이야. 수사를 촉구하는 것 뿐이야. 그런데 어떤 범죄 같은 경우는 고소가 수사의 단서인 동시에 소추 조건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소추 조건이. 그리고 물론 대부분의 범죄의 고소는 무엇에 불과해? 수사의 단서에 불과해. 그런데 어떤 범죄의 경우는 고소가, 자 우리 대학생, 어떤 범죄는 형법, 어떤 범죄는 고소가 그 범죄의 소추 조건이야. 이런 범죄를 뭐라 하죠? 고소가 없으면 소추할 수 없어. 이런 범죄를 뭐라고 그래? 반의사불벌죄? 그렇죠. 친고죄라 하죠. 친고죄. 근데 친고죄는 많아 안 많아? 안 많아. 그런데 중요한 거, 형소법에서 고소는,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할 고소는, 알겠죠?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고소는 이제 대부분은 비친고죄 고소겠죠. 그런데 시험에 있어서는 중요한 건 뭐라고? 친고죄 고소가 중요해. 비친고죄 고소는 별로 안 중요해. 지금 우리가 앞으로 지금 공부하게 될 시험의 핵심이 되는 것들은 친고죄에서의 고소,
소추 조건으로서의 고소가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뭐 고소의 주관적 불가불원칙, 개가불 이런 말하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 고소 바로 기간 이런 것들은 다 무슨 범죄? 친고죄에서 고소에만 적용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공부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자 절도죄에서 고소의 기간은 언제까지 해야 돼? 절도죄는 고소를. 절도죄 내 금반지를 절취당했다니까? 그러면 고소를 언제까지 해야 돼? 응? 언제까지 해야 돼? 절취당한 피해자가 고소는 언제까지 해야 돼? 응? 60일? 뭐? 10년간? 언제까지 해야 돼? 7년? 7년? 제한이 없어, 고소는. 왜? 비친고죄니까. 비친고죄는, 아까 저분이 말한 7년은 공소시효 기간. 공소시효. 절도죄 공소 7년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절도죄 고소는 제한이 없어. 언제 하면 돼. 그런데 이제, 친고죄 고소는 좀 이따 보겠지만, 범인을 알긴 날로부터 6개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해야 돼. 근데 우리는 전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 후자가 중요해.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할 바로 고소의 핵심은 친고죄의 고소가 중요한 거야. 알겠죠? 자, 우선 갑시다. 자, 고소의 성격 1번 수사의 단서 또는 수송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 보니까 비친고죄에서 고소는 단지 수사의 단서에 불과할 뿐이야. 고소 없어도 수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는 수사의 단서이자 소추 조건이고 따라서 고소가 없으면 공소 제기도 할 수 없고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 없으니까 친고죄에서 고소는 바로 이 소송 소추 조건, 소추 조건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소송의 유효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공소 제기할 때도 고소가 있어야 되고 재판 도중에도 고소가 있어야 돼. 만약에 재판 도중에 고소를 취소해버렸다. 그러면 이제는 바로 유죄 판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공소기각 판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공소제기와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 형사소송법은 친고죄의 고소에 관해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비친고죄의 고소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친고죄의 고소에 대해서 그러니까 형소법에 규정된 것들은 다 뭐라고? 친고죄의 고소야. 친고죄에 대한 고소를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뭐 앞으로 보면 있지만 고소 기간이라든지 고소 취소, 뭐 고소 효력 이런 것들은 다 뭐 친고죄에서만 의미가 있는 거라고 지금. 비친고죄, 자 공부했으니까 한번 봤죠 형사법? 비친고죄는 고소를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응? 없어? 취소할 수 없어? 자, 취소하든 하든 아무 필요 없어. 절도 수사의 단서일 뿐이잖아.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른바 재물을 절취당했다고 고소를 했잖아. 나중에 취소해봤자 그러면 이제 수사 못해? 아니야. 계속해. 취소하든 상관없어 그건. 알겠죠? 고소 취소는 단지 양형의 자료가 될 뿐이야. 응? 그래서 이제 합의를 유도하잖아. 그러면 이제 고소 취소하면은 고소 취소한다고 해서 사건이 끝나는 건 아니죠. 대신 이제 형을 선고할 때 그 점을 좀 평가해가지고 형을 좀 가볍게 선고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고소 취소한다고 해가지고 뭐 이제 소추할 수 없고 그런 게 아닙니다. 친고죄에서만 고소의 취소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다음에 이제 2번 법률행위적 소송행위다. 이 말은 뭔 말이냐? 고소도 법률행위적 소송이기 때문에 조심할 것은 이 고소권자에게 바로 소송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소송행위니까 소송행위 능력, 고소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여기서 2번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시험에 나오더라고. 자, 고소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때 고소의 능력은 민법상 행위 능력이라든지 또 우리가 그 책임에서 공부했던 책임 능력,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야. 고소는 그냥 고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 능력인데 언더라인 민법상 행위 능력과는 구별돼. 따라서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싼 기초인데도 시험에 나와. 민법상 행위 무능력자라도 고소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왜? 민법상 행위 무능력. 대표적으로 민사 미성년자. 여러분이 18세 소녀가 맞았어. 18세 소녀가 맞았으면 그럼 고소할 수 없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바로 민법상 행위 능력이 없더라도 고소 능력만 있으면 고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 교재 보시면 1번 판례 자, 고소를 하면은 소송이익 능력, 즉 고소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고소 능력은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 능력입니다. 따라서 핵심 상식이지만 민법상 행위 능력이 없는 자라도 이거는 이제 우리가 무능력자라 하죠. 민법상 무능력자라도 대표적으로 미성년자라도 19세 미만자라도 이와 같은 능력을 갖춘 자에게는 고소 능력이 인정됩니다. 알겠죠? 기출문제로 이렇게 나왔다니까 민법상 행위 능력이 없는 자는 고소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OX, X 전혀 별개야.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18세자는 고소 능력이 없을까? 그럼 18세는 물건 도난당하면 고소할 수 없어? 그게 말이 돼? 그러니까 당연히 상식적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대가로 2번도 중요합니다. 범행 당시 고소 능력이 없던 피해자가, 자, 그런데 범행 당시는 11살짜리였어. 그래서 이제 고소 능력이 없었어. 그렇지만 나중에 고소 능력이 생겼어. 이제는 뭐 13살이 됐다 갑시다. 그러면 그 이때 고소기간은 뭐야? 친고죄이기 때문에 여기는 다 친고죄야. 자, 그때 바로 이제 고소기간이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인데 이때는 바로 11살 때는 고소할 수 없었잖아. 능력이 없으니까. 근데 13살이 됐어. 고소기 있으면 이때부터 바로 고소기간이 바로 여기 보면 고소기간은 고소 능력이 생긴 때부터 기산해야 된다는 거. 기산이란 말이 뭐야? 센다는 거야. 그때부터 6개월에 들어간다는 거야. 카운트다운에 들어간다는 거야. 알겠죠?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이를 그냥 딱 그 예를 들어서 말한 거야. 11살짜리는 고소 능력이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바로 이게 옛날에는 뭐가 많냐면 이제 성폭행범 같은 경우 그랬어. 옛날에는 성폭력범죄가 친고죄였잖아. 그러니까 11살짜리 때는 성폭행을 당했는데 이때는 고소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런데 바로 이제 13살이 됐어. 그럼 이제 고소 능력이 생겼어. 그러면 이때 이제 2년 전에 성폭행 사건을 고소를 하게 되면 이때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잖아. 근데 실은 그 당할 때 11세 때부터 범인을 알고 있어. 범인을 알고 있었지만 그때부터 6개월이 아니라 바로 이제 13세가 됐을 때 고소 능력을 갖췄을 때 이때부터 6개월이라는 거야. 알겠죠?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꼭 알아두세요. 시험에 이것도 종종 잘 나오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고민하게 만든 게 이거야. 54페이지 보시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고소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부정도 나오는데 이게 아주 핵육적이 이게 딱 일편단적이 아니더라니까. 왜냐면 봐봐. 2번에 3번 봐봐. 가는 목적 약취죄의 피해자. 우리가 미성년자 가는 목적 약취죄 있잖아. 가는 목적 약취죄의 피해자는 이게 이제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은 가는 목적 약취죄도 친고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바로 추행, 가는 목적 약취죄는 친고죄였어요. 알겠죠? 근데 그때는 11살 남짓한 초등학교 6학년생이었는데 피해 입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 이해관계를 알아챌 수 있는 사실상이 있다고 봤어. 그러니까 가는 목적 약취죄에서의 피해자가 11살짜리였는데 그때 11살짜리는 뭐가 있다고? 고소 능력을 인정했어. 그런데 반대 판례. 자, 3번 보십시오. 강제추행죄. 강제추행도 이제 옛날에는 친고죄였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미리 알고 있어야 돼. 내가 말 안 해도 또 이거 강제추행죄가 왜 친고죄가 아닌데 왜 뭐 옛날에 친고죄였기 때문에. 알겠죠? 자, 강제추행 당시 피해자가 범인을 안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 고소를 제기했는데 문제는요. 그럼 이제 원래는 범인을 안 날도 6월이 경과가 됐으니까 이거는 고소할 수 없잖아. 그런데 범행 당시 피해자가 11세의 소녀에 불과하여 고소 능력이 없었다가 고소 당시에 비로소 고소 능력이 생겼대. 그럼 그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고소기간은 고소 능력이 생긴 때부터 생긴다고 그랬죠. 이게 중에 고소 능력이 생긴 때부터 기산돼야 되기 때문에
고소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데 여기서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기는 11살짜리 그러니까 아까 가는 목적 약추인죄는 피해자가 11살 때는 고소능력이 없다고 해놓고 강제추행죄의 경우는 11살짜리는 고소능력이 아까 있다고 했고 지금은 강제추행죄의 11세 소녀는 고소능력이 없다고 봤잖아.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딱 몇 살이라고 이렇게 정한 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어. 이건 여러분이 디테일하게 앞에 보면 1번 자 강간 피해 당시 14세 14세는 고소능력이 있다고 보네요. 2번 자 강간 피해자가 범행할 당시에 12살짜리 12살짜리는 고소능력이 없었다가 제2의 범행을 당할 때는 13세가 됐대. 1년 사이에 고소능력이 생겼어. 그러니까 우리 판례가 지금 보니까 대강 보니까 13살 기준으로 13살 정도가 돼야 고소능력이 있다고 봐. 그런데 그러고 발락했는데 3번은 11살짜리도 고소능력이 있다고 하네. 그러니까 아까 2번에 보면 강간죄는 12살 때는 고소능력이 없는데 간음복제죄는 11살은 또 고소능력이 있다는 거야.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거야. 근데 이게 또 시험에 나와요 또.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이 판례를 그 사안에 따라 알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강간죄는 13살로 간음복제죄는 11살로 11살만 있으면 되고 10살이 있고 이렇게. 근데 밑에 강제추행죄는 또 뭐라고? 11살짜리는 또 우선 고소능력이 없다고 봤으니까 이 사안에 따라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 이 4개 판례, 이 4개 판례가 시험에 나와요. 이 4개만 하면 되는데 이게 무지하게 헷갈린다니까. 그래서 죄에 따라서 그래서 의미를 두시기 바라요. 자, 이 정도 지금까지 이제 고소 능력과 관련된 판례였고요. 다음에 이제 자 고소의 절차. 항상 소송법에서는 절차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절차법이야. 그러니까 자 일단 이제 지금까지는 고소가 뭐고 다음에 고소권 이제 고소의 그 법적 성격을 공부했어. 그리고 고소는 법률행위적 소송행위니까 고소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럼 도대체 디테일하게 어떤 경우가 고소 능력이 있다고 봐야 되느냐? 방금처럼 판례 4개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이 4개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 우리 판례는 범죄에 따라서 고소 능력을 나이를 좀 다르게 보더라는 거야. 그래서 가는 목적 약추인죄는 조금 연령을 낮게 봐. 11살짜리도 고소 있다고 보고 근데 이제 성폭력 범죄 중에서도 강간죄 같은 경우는 13살 돼야만 바로 고소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강제추행죄는 또 11살짜리도 고소능력이 있다고 보는 바로 11살짜리 고소능력이 아까 부정되는 강제추행죄는 부정돼. 그러니까 가는 목적 약추인죄는 인정되고 강제추행죄는 부정되고 이렇게 이렇게 이제 제명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보는 그런 판례가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이번에 고소의 절차입니다. 첫째 고소권자 여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아까도 말했지만 고소가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수사는 우리가 그 수사와 증거 파트가 12개가 나오는데 6개가 수사에서 나오고 6개가 증거에서 나와 문제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고소일 확률이 높아요. 고소가 그렇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 지금까지는 경찰 시험의 특징이 경찰도 경감부도 승진도 좋은 점이 하나 뭐가 있냐면은 테마별로 출제가 이루어져. 보통은 그렇잖아. 종합형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물론 뭐 모의고사 봐도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나는 오히려 그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다음은 제3범죄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지 못한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테마별이야. 그렇지만 이건 좀 넓어. 왜? 제3범죄에 대한 판례들을 소개하면서 하나는 뭐 점유에 관한 판례, 하나는 절도죄 판례, 하나는 사기죄 판례, 하나는 손괴죄 판례. 이렇게 내는 경우는 오히려 이례적입니다. 경찰 시험은 그렇게 잘 안 내요. 물론 그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 안 내. 대개 경찰 시험은 특징이요. 특정 테마를 갖고 출제. 그러니까 절도죄에 관한 설명이다. 바르지 못한 거. 그래서 공부하기도 여러분이 이렇게 절도죄만 딱 모아가지고 공부하고 문제 풀어보고 너무 그런 게 좋아. 알겠죠? 문제 풀 때 절도죄 딱 이제 그 판례 공부하고 문제 그쪽 그러니까 절도죄 파트 보고 문제 풀고 다음에 이제 끝나면 강도죄 바로 내용 보고 문제 풀고 이렇게 테마별 출제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경찰 시험은. 그러니까 여기도 당연히 고소에 대한 설명이다. 잘해봤자 고소 및 고발에 관한 설명이 돼가지고 출제하니까 지금 여기 이제 고소 고발을 딱 공부하고 이제 문제 풀면 돼. 알겠죠? 문제는 형법하고 달라요. 형법은 처음 기본 강의 들을 때는 문제집을 보면 안 돼. 그냥 잘해봤자 옆에 날개나 보면 되지만 형소법은 처음 공부할 때부터 문제집 봐도 돼요. 오늘 고소 공부했잖아. 그러면 오후에
고소와 관련된 내일 고소와 관련된 문제 풀면 돼. 그러면 바로 시험이 그게 나와, 그게. 그러니까 형소법은 바로 공부하면 머리 그래도 조금 뭐라거나 느낌이 좀 와. 형법과 달라. 그러니까 형소법은 오늘 공부하면 공부를 하루 종일 했어. 그러면 좀 뿌듯함이 생겨. 문제 풀어보면 아는 것들이 나오고 문제 맞히거든. 형법은 달라. 형법은 판례가 나와버리다 보니까 우리가 판례 공부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형법 나름대로 오늘 하루 내내 형법만 공부했는데 사기죄만 공부했어. 근데 사기죄 문제를 못 풀어. 하루 내내 공부했는데 기본 강의 때. 그렇죠? 근데 하루 종일 고소를 공부했어. 그러면 고소 관련 문제는 거의 맞춰. 그게 특징이야, 그게. 알겠죠? 자, 그래서 이 고소를 공부하다 보면 이 고소권자가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고소권자가. 근데 이건 대부분 법조문이고, 바로 법조문을 잘 알아야 돼. 자, 봅시다. 우리 아까 말했잖아. 원래 이 법조문 이렇게 되잖아. 223조도 200. 이걸 먼저 봐야 돼. 원래 이걸 보고 내용을 봐야 되는데, 그런데 처음 공부하실 때는 굳이 이거 안 봐도 돼. 원래는 코스가 이거 법조문 읽어보고 그에 대한 설명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이 법조문을 보고 하면 볼 때는 아는데 금방 잊어버려. 차라리 그냥 놔두고 내용부터 봐. 왜? 내용이 거기에 다 나오거든. 법조문을 다시 부연해서 소개하니까. 자, 그래서 올 때 이제 바로 보시면 1번 고소권자 해가지고 밑에 고소권자는 원칙적으로 범죄 피해자이다. 알겠죠? 주로 범죄 피해자가 고소권자가 됩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한 말은 뭐가 있다는 거죠? 예외가 있다는 거죠. 범죄 피해자가 아니라도 예외적으로 피해자가 고소를 할 수 없는 등 일정한 사정이 있으면 피해자 친족 등이 고소권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가 피해자를 고유의 고소권자라고 그래요. 고유의 고소권자. 원래 이 사람이 이제 고소권자잖아. 그래서 피해자가 나오죠. 피해자. 그런데 피해자로서 볼 것은 1번 보면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바로 고소권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2번 동그라미 범죄 피해자는 범죄로 인한 직접 피해자만을 의미합니다. 직접 피해자만을 의미할 뿐 간접적 피해자는 제외된다. 간접적 피해자.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냐? 바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여자분이 나한테 이제 바로 이른바 돈을 빌려갔어. 돈을 빌려가지고 바로 이제 갚아야 되는데 이 친구가 돈을 못 갚았어. 왜? 이놈한테 사기를 당한 거야. 나한테 갚을 돈을 이놈이 사기친 거야. 그럼 나는 이놈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다? 없어. 내가 직접 이 사람만 고소할 수 있는 것이지 나는 간접적 피해자야. 이놈이 사기 안 쳤으면 내가 돈 받을 수 있었잖아. 이놈이 사기친 바람에 내가 돈 지금 못 받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를, 사기범을 고소할 수는 없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발을 할 수 있지. 지금 여기는 고소권자니까. 나는 고소권자는 아니라니까. 알겠죠? 그 말입니다. 그게 2번이 될 것이고, 바로 뭐 더 이해하기 쉬운 것도 이건데, 처가 강간을 당했어. 남편은 고소권자도 아니다? 아닙니다. 알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간접적 피해자일 뿐이지, 즉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고소권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이제 또 하나, 출제는 잘 안 되는데 상식적으로 알아둘 거.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공무집행 방해죄 같은 경우 있잖아. 한마디로 사회적 국가적 법에 관한 범죄의 경우는 공무원이 고소권자가 되겠는가? 원래 공무원은 피해자가 아니잖아, 지금. 공무원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가적 법익인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무를 보호하는 범죄야. 보호법익이 공무죠. 그런데 문제는 피해자가 아닌 객체도 고소권자가 돼. 그러니까 공무집행 방해죄의 경우는 폭행당한 공무원도 고소권자가 된다는 거야. 그게 3번. 사회적 국가적 법에 관한 범죄인 경우는 보호법익의 주체 외에 행위 객체. 그럼 공무원이 공집의 객체잖아. 그러니까 이자도 피해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집에 있어서 공무원도 고소권자가 된다. 두 번째, 양가로 2번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 우리 민법상 법정 대리인은 친권자와 후견이 있습니다. 부모, 친권자와 후견이 있는데 법정 대리인은 봐봐. 법조문이 1번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고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이게 중요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이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른바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는데 조심할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법정 대리인은 친권자 후견을 말하기 때문에 뭐 재산관이라든지 법인의 대표자는 법정 대리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요. 자, 2번 동그라미 법정 대리인의 지위는 고소 당시에 있어야 됩니다. 고소 당시. 범죄 당시가 아니라 고소 당시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범죄 당시에는 지위에 없었거나 고소 후에 지위를 상실하더라도 고소는 유효해. 그러니까 고소 당시에 있어야 되니까 고소 당시에 바로 법정 대리인의 지위가 있어야 되니까 고소 후에 지위를 상실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로 아들이 폭행당했을 때 엄마가 고소를 했어. 고소할 때는 엄마니까 친권자죠. 근데 그 이후에 이혼을 했어. 그러더라도 여전히 고소가 권자입니다. 그래서 고소는 유효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판례가 하나 나와 있네요. 이혼한 생모의 고소권이 나오죠. 이게 시험에 나오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 참고로 알아두시면 이 학번에 우리가 형법에서 전속 살해죄 공부했을 때 바로 우리 주제는 직계존속이잖아. 근데 그때 직계존속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 생모, 인지 전에 생모도 번지의 객체가 됐어. 그러니까 존속의 객체는 직계존속인데 이때 생부는 법률상 직계존속이어야 돼. 따라서 인지 전에 생부를 살해한 경우는 존속살해죄가 아니라 보통살인죄였어요. 그러나 생모는 달랐어. 그죠? 기억나시죠? 바로 혼인의 의자가 인지 전에 생모를 살해했더라도 이거 뭐가 됐어? 존속살해가 됐잖아. 거기서 논점. 아빠와 달리 엄마는 출생이란 사실로 인해서 이미 바로 친자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운데 판례. 모자관계는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의출생으로 법률상 당연히 생기기 때문에 고소 당시 이혼한 생모라도, 그러니까 조심할 거, 아까는 고소 당시에는 엄마였어. 그러니까 법률상 직계존속이었는데 친권자였는데 이혼했더라도 나중에 이혼했더라도 고소 당시에 엄마였으면 뭐라고? 당연히 고소력이 유효하다는 거야.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야. 여기는 고소 당시에도 호적부에는 엄마가 아니야. 그냥 생모야, 생모. 알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소 당시 이혼한 생모라도 피해자인 그자의 친권자로서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혼한 생모, 이혼한 엄마도 바로 호적상으로는 엄마로 이제 등재 안 돼 있죠. 이혼했으니까 그러더라도 아들에 대한 고소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 판례. 그리고 3번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의 성격, 학설상 대립은 있지만, 자, 언더라인 기억번의 고유권설. 이게 의미가 있냐? 이게 대리권이, 그러니까 이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이 대리권이냐 아니면 고유권에 따라서 달라요. 고유권, 우리 바로 다수 및 판례는 고유권으로 봐. 고유권이란 말은 뭐냐면 대리권과 달리 바로 이 피해자와 상관없이 고소할 수 있고 이 고소권이 피해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잖아. 고소기간도 마찬가지야. 고소기간도 대리권 같은 경우는 아까 친권죄 같은 경우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잖아. 그런데 고유권은 이 피해자가 범인을 안 날이 중요하잖아. 내가 안 날로부터 6개월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피해자의 고소하고 전혀 상관없다는 거야. 내 고유한 권리라는 거야. 내 고유한 권리. 그래서 그에 대한 설명이 바로 니은 디귿이죠. 두째 줄에 고유권설이 다수를 판례하고 니은 따라서 바로 피해자의 고소권이 소멸하더라도 쉽게 말하면 피해자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공가했는데도 고소 안 했어. 그럼 고소권 소멸하잖아. 그러더라도 법정 대리인의 바로 이 대리권은 고유권이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은 고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고소했다가 취소했다 해갖고 이거 영향 미치잖아. 피해자가 고소했다가 취소했더라도 바로 법정 대리인은 그것과 아랑곳 없이
고소할 수가 있습니다. 고유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고 판례가 그렇게 나와 있죠. 자, 판례 1번도 별표, 2번도 별표입니다. 법정 대리인의 고소권의 성격, 고유권설. 그래서 1번 판례 보시면 법정 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해서 법정 대리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으로서 바로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의 고소기간은 법정 대리인이 바로 법정 대리인 자신이 범인을 알긴 날로부터 진행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 피해자가 아니라 법정 대리인이 범인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지금은 말이 안 돼. 지금은 이제 강간죄가 아니었는데 강간죄가 딱 좋았거든. 근데 이제 지금은 강간죄가 친고죄가 아니니까 지금으로는 뭐 모욕죄 같은 것이 되겠지만은 모욕죄로 말하면 좀 여러분이 좀 리얼하지 않으니까 옛날 판례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딸이 뭐 교회 다니다가 교회 오빠한테 강간을 당했단 말이야. 근데 자기 범인을 알게 되죠. 자기 딸이 교회 오빠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6개월이 지나갔어. 6개월이. 그런데 그 딸이 엄마한테 말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런데 6개월 후에 엄마가 비로소 알게 됐어. 자기 딸이 그놈한테 강간을 당한 것을. 그러면 바로 이제 6개월 후에 알게 되면 그때부터 엄마의 고소권의 고소기간은 그때부터 기산이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딸의 입장에서는 6개월 지났으니까 고소권이 소멸했잖아. 그러더라도 엄마는 고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직 고소권 소멸 안 했으니까 엄마가 안 날로부터 6개월이니까. 알겠죠? 이 말입니다. 그래서 1번 아주 중요합니다. 2번도 마찬가지야. 2번도 별표 2개. 그러니까 바로 이른바 1번, 2번이 다 중요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봐봐. 금방 고소기간도 중요하지만 자, 딸은 뭐라고 하냐? 딸은 교회오빠를 사랑해. 근데 여고생인데 사랑해. 그러니까 고소해갖고 오빠 교회 가는 것 원해 안 해? 어? 원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고소 안 하고 있는 거야, 딸은. 자기는 자기를 사랑을 하는데 이제 싫은데 강간은 당했지만 자기가 고소해갖고 깜빵 가는 거 싫어. 그러니까 고소 안 했는데 그래갖고 이제 엄마가 아니야. 그럼 속구멍을 낸다고 고소하겠다고 하니까 막 딸이 울고 난리야. 반대 의사를 해. 그거 상관없어. 딸이 싫다 하더라도 엄마가 고소하면 바로 처벌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2번 판례 보시면 끝에 이러한 고소권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왜? 무슨 소리니까? 고유권설이니까. 고유권이니까 그래요. 고유권이니까. 대리권이면 그렇죠. 그럴 수 없어요. 알겠죠? 이 점. 그래서 이 판례 1번, 2번 시험에 고소해서 잘 나옵니다. 이걸 꼭 알아두시고. 다음에 이제 피해자 친족 등. 자, 아까는 이제 고유의 고소권자는 피해자였고 두 번째는 이제 바로 고유권으로서 바로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이 또 고소권자가 됐어.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세 번째가 피해자 친족이 고소권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다시 나누면요. 자, 이제 바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자, 1번 봅시다. 1번의 기업. 피해자가 사망한 때. 자, 법조문 기업. 피해자가 사망한 때는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 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서 의미 있습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못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까 법정 대리인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고소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나 바로 이 경우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바로 이른바 일정한 자, 친족이 고소할 수가 있는데 다만 여기는 단서가 있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고소할 수 없어. 그런데 이제 그 친족이 아까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 자매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많이 써먹을 게 이거예요. 앞으로 이제 뭐 변호인 선임권이라든지 이런 가지 있는 보면 이제 아까는 법정들이 있었고 여기는 이제 법배직형 앞으로 따가지고 법배직형 이게 이제 변호인 선임권자인데 이걸 많이 써먹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아까 이미 이거 나와버렸잖아. 원래는 그러니까 법정들인 고소권자잖아요. 고소권자. 그런데 이제 아까는 법정들이 있었으니까 이제 그건 빼고 지금 말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서는 바로 배직형. 왜 법정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이 사람은 고유권으로 고소권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고소권이 원래 있어 없어? 없죠. 없는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만 이 사람들이 친족이잖아. 친족이니까 고소권을 가져. 알겠죠? 차이점. 이 사람은 고유권이고 이건 사망 안 해도 고소권을 갖습니다. 사망하지 않더라도 미성년자인 바로 자에 대한 바로 자가 피해자일 때 고소권을 갖으니까 여기는 아까 말한 것처럼 피해자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도 고소할 수가 있어. 그러나 여기는 달라. 여기는 아까 말한 것처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만 친족이기 때문에 고소권을 갖는데 여기는 대신 여기와 달리 피해자가 단서에 그럴 수 있잖아. 단서에 피해자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공소할 수 없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옛날로 말하면 강간죄가 친고죄니까 강간당한 피해자가 죽었어. 그런데 이제 남편이 고소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런데 처가 죽기 전에 명시하게 그 사람을 고소하지 말라고 처벌하는 거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죽었어. 그럼 고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 점. 그래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법배직형인데 여기는 이제 고소권자 법은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빼니까 그냥 배직형. 그러니까 법배직형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계속 기억하고 있어야 돼. 배직형. 바로 이게 이제 지금으로 말하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고소권자고 다만 단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고소할 수 없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판례 1번, 2번 그에 대한 판례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2번 법정 대리인 등이 피의자인 경우. 자, 여기도 봐봐. 생각해봐. 법정 대리인이 자기 자식에 대한 친권자는 고소권자가 됐죠? 고유권으로.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이 고소권자인데 그 피해자가 자기의 딸이야. 그러니까 법정대 딸을 법정 대리인이 강간을 했다니까. 그러면 문제는 그놈이 고소하겠어 안 하겠어? 자기가 범인인데. 그죠? 이런 경우는 친족이 고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그래서 봐봐. 다음 법조문 2번에 기억. 법정대리. 자, 여러분 기본 강의니까 법조문을 꼭 알아야 돼. 기억 동그라미 하시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 피의자이거나 또는 법정대 친족이 피의자야. 그러니까 어렵잖아. 아빠가 바로 피의자거나 그러니까 성폭행 딸을 아빠가 성폭행을 했다니까 아빠가 피의자야. 또는 아빠의 친족, 아빠의 동생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삼촌이 피의자야. 이런 경우들은 이 법정 대리인이 고소를 안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바로 법정 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 대리인 친족이 피의자일 때는 피해자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법조문 226조. 자, 그리고 판례 1번, 2번 있는데 읽어보시기 바래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공부했던 게 하나 나오네요. 형법 공부할 때 사자 명예훼손죄는 반에서 불벌죄다, 친고죄다. 친고죄였죠. 명예가난죄에서 단순 명예훼손죄와 출명은 반에서 불벌죄. 사자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친고죄였어요. 근데 사자 명예훼손 친고죄니까 누가 고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법조문에 나와 있어. 법조문에. 누가 고소를 해야 돼? 사자의 바로 친족이나 자손이 사자의 친족이나 자손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사자 명예훼손죄는 당연히 피해자의 친족이 바로 고소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4번 지정 고소권자. 여기도 또 법조문인데 장난을 치는 경우가 있어요. 법조문인데 자 1번 동그라미 하시고 법조문 우리 헌법 형소법 228조 뭐라고 있냐?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 알겠죠? 친고죄에 대해서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 첫째 피해자가 고소권자인데 피해자는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강간죄로 해야 여러분이 이해가 빨리 가서 하는 건데 이건 지금으로 안 맞아. 전제로 미리 말합니다. 강간죄가 친고죄를 당시를 말하는 거야. 그리고 판례들이 그 당시 판례가 많잖아. 강간죄가 친고죄일 당시에 판례들이 많아. 그러니까 지금은 맞은다면 모욕죄로 해야 돼. 모욕죄로. 그런데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음독 자살해버렸어. 그럼 이제 피해자가 없잖아. 알겠죠? 그리고 법정 대리인, 바로 법정 대리인도 없어.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법정대인이란 말은, 친권자란 말은 피해자가 누구였을 때? 미성년자였을 때 법정대인이 있어요. 여러분은 법정대인이 없습니다. 성년이 엄마 아빠가 법정대인이 아니야. 알겠죠? 미성년일 때 법정대인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이제 성년이야, 피해자가. 법정대인도 없어. 알겠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사망을 했으면 친족이 할 수가 있었는데, 친족의 범위에 배직형이잖아, 지금. 결혼도 안 했어. 배우자가 없겠죠? 그리고 직형 없어. 있긴 있는데 어디 있는지도 몰라. 뭐 형이 한 명 있대. 근데 형이 어디 있는지 산지도 잘 몰라.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 이런 경우들은 이제 지정 고소권자. 알겠죠? 이해관계인의, 자, 고소가 할 수 없으니까 친고죄에 대해서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자, 이거 여기 언더라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검사 동그라미 하시고 끝에 지정해야 한다. 이게 키워드야. 뭔 말이냐? 자, 이때는 검사를 뭘로 바꾸느냐? 사법경찰관 또는, 그러니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이렇게, 그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맞을 것 같아. 왜냐면 증보로 말하면 대부분의 수사를 누가 해? 경찰이 하잖아. 근데 경찰 보니까 고소권자가 없어. 그럼 이제 이해관이 신청을 했어. 그러면 바로 사법경찰관이 고소권자를 지정할 수 있잖아. 그죠? 안 돼. 여러분이 담당한 사건이라도 사법경찰관은 고소권자를 지정할 수가 없어. 여기서 당연히 고소는 뭐야? 이때 고소는? 그렇죠. 친고죄 고소야, 지금. 비친고죄 고소는 뭐 검사가 뭐하러 지정해. 고소 소추조건이 아닌데 고소만 하면 수사가 다 되니까. 근데 다 지금 말한 것은 친고죄 고소를 말하는 거야. 고소가 있어야 소추할 수 있잖아, 지금. 소추는 누가 해? 사법경찰관이 검사해. 검사가 하니까 검사가 지금 이름을 기소해야 되는데 고소권자가 없어. 그러니까 검사가 지정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근데 시험 문제가 나올 때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가 이렇게 지정이면 여러분이 솔직히 해. 어차피 수사기관이니까 5일벌 아닙니다. 검사만. 그리고 또 하나, 검사가 지정해야 되는 거야. 검사가 지정하는 거. 그러니까 이해관계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가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바로 지정해야지 검사가 고소하는 게 아닙니다. 검사는 기소권자지. 검사가 저가 고소하고 저가 기소해? 막 웃기잖아. 그러니까 검사는 고소할 자를 지정하는 것이지 검사가 고소하는 건 아니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장난칠 때 이렇게, 자, 이해관계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바로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해야지 검사가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검사는 고소 안 해요. 이 점 꼭 이 법조문. 이거 순전히 법조문이잖아. 근데 법조문을 가지고 출제할 때 이런 게 어렵다니까, 형소법이. 그래서 1번 동그라미 하시고, 자, 그리고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해관계의 신청이 했는데 3번. 그러면 이해관계는 누굴까? 이때 이해관계는 중요성은 크지 않지만 그래도 알아도 법률상 이해관계이든 사실상의 이해관계이든 불문한다.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상의 이해관계, 대표적으로 내연녀. 내연녀는 배우자입니까? 아닙니까? 약혼녀. 배우자이 아니야? 아니죠. 그러나 이건 사실상의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알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자, 자기가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가 강간당해서 음독 자살해버렸어. 자기는 친족이 아니야. 아니니까 고소권자가 아니지만 이때 바로 검사에게 신청을 해. 내 여자친구가 강간당해서 죽었으니까 바로 범인을 처벌을 구할 의사표시를 고소를 하게 되면 이때 남자친구는 사실상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바로 검사에게 고소권자를 이렇게 지정해두라고 이렇게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법률상 이해관계인이다. 바로 신청권자가 된다는 거. 그리고 4번 동그라미, 아까도 말했죠.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검사가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지정한 자가 고소권자가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자, 예를 들면 이거네. 과를 왜 설정했을까? 과는 친족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지금 이제 과가
약혼녀, 과인 약혼녀가 타인으로부터 심한 모욕을 당한 후 자살하는 경우 검사가 약혼남을 고소권자로 지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알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지정고소권자에서 고소권자를 설명드렸는데 이 고소권자가 법조문에 있는 것들, 그리고 이제 판례가 몇 개 있었죠? 이제 이 판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정리를 좀 하시고 좀 쉬었다가 고소의 방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